저는 결혼 3년 차가 되던 날 시어머니의 손에 뺨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번 돈을 시댁에 다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제가 북한을 떠나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건 숨을 쉬되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번 돈은 제 손을 거쳐 시어머니 손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예하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 언니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겁니다. 장마당에서 큰 돈을 번 그 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권력은 돈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가해자가 되는 것도 피해자로 남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 지옥 같은 고부관계에서, 이 숨막히는 북한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영제철소에서 일했지만 월급은 거의 없었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가지를 팔아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 자리를 잡으러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따라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10살 때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물건을 팔았고 15살 때는 혼자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흐름, 사람의 속내, 그리고 권력의 실체를요. 국가는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속반이 와서 물건을 뺏어가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진짜 힘은 국가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요. 학교는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선생님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수업은 자주 빠졌고 학생들은 반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3번만 학교에 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장마당에서 일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이미 어머니만큼 장사를 잘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옷을 보고 어떤 게 잘 팔릴지 아는 눈이 생겼고 손님을 대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 시절 장마당에는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몰래 돌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 본 건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북한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눌려 사는구나.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들은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 이혼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자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참지 않고 버티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은 제 머릿속 깊이 박혔습니다. 20살이 되자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 아들을 만나야 한다. 시댁 살림이 넉넉하고 시어머니가 착한 집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여자는 시댁을 먼저 보고 결혼해야 하나요?
남자 자체보다 시어머니가 더 중요한가요? 그해 여름 저는 중매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 간부의 아들이었고 평양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았고 본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그의 어머니가 함께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그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걷는 모습, 말하는 태도, 심지어 음식을 먹는 방식까지요.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쪽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딸이 장마당에서 자라서 버릇이 없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좀 더 얌전하고 순한 애를 원하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제 발로 서서 돈을 벌었고 부모님께 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버릇없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결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한 여자가 다른 가족에게 흡수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자기 자신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국가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무역 일을 한다는 건 중국과 거래를 한다는 뜻이었고, 그건 곧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댁은 청진 시내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은퇴한 군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가족을 통제했습니다. 시댁 식구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남편의 여동생 2이었습니다. 시누이 2 다 아직 미혼이었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 집은 시어머니가 지배한다는 걸요. 첫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규칙이 있다. 아침은 6시까지 준비해야 하고 빨래는 매일 해야 하고 설거지는 식사 후 10분 안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에서 번 돈은 모두 나한테 맡겨야 한다는 거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온 식구 아침을 차려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밥이 너무 되다,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 빨래를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다 이렇다고 어머니가 말했던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사흘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무역일로 자주 다른 지역에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그는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결혼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리대를 살 돈도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제가 장마당에 나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집안 망신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일해라. 하지만 번 돈은 다 가져와야 한다.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화장품을 들여와서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첫 달에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시어머니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손에 한 푼도 쥐지 못한 채 다시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장마당에 나가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시누이들은 오히려 저를 부리려고 들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해줘. 언니, 저것 좀 가져다 줘.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하녀였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 저는 장마당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고급 화장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평양에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거래로 한 달에 북한 돈으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 중에 조금만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제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친정 생각하지 마라. 내가 번 돈은 이 집 돈이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파트 마이너스 충격적인 사건, 권력의 전복.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 사는 윤희 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윤희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였고, 역시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언니는 중국산 휴대전화를 밀수입해서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장마당에서 윤희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어.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를요? 언니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희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언니는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 3년은 참았어. 시어머니 말 다 듣고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작년에 휴대전화 장사가 대박이 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집은 내 돈으로 돌아가는데 왜 내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 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 이제부터 내가 이 집 살림을 맡겠다고. 어머니는 쉬시라고. 근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참지 않았어. 이 집은 내 돈으로 돌아간다고 어머니가 원하시면 따로 나가서 사셔도 된다고 말했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내 남편도 내 편을 들었어. 당연하지. 자기 월급보다 내가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는 어제 짐을 싸서 친척 집으로 갔어. 남편 여동생도 따라갔고,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희 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돈을 가진 사람이 집안의 주인이 된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뿌리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윤희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금 너무 편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돈도 내가 관리하고 집안일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시어머니와 맞서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동네에서 윤희 언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 불효녀, 버릇없는 여자.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윤희 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장마당을 누볐고 사업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자가 자유로워지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평생 억눌려 사는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억누르는 가해자가 되거나 그 사이의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희 언니 사건 이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윤희 언니를 만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런 불효녀랑 어울리지 마라. 너까지 버릇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자주 윤희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유일한 숨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장마당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과 옷을 밀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물건을 들여왔고 평양과 청진을 오가며 거래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이었고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저는 북한 돈으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번 돈 중에서 조금만 쓰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번 돈은 이 집 돈이다. 친정일에 쓸 수 없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나?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인데 친정 아버지 병원비도 쓸 수 없다니. 저는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몰래 숨겨둔 돈을 드렸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빼돌려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치료비에는 보탤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친정에 돈을 갖다 준 걸 보고 시어머니에게 일렀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온 식구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돈을 몰래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줬어. 도둑질이야. 저는 반박했습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제가 번 돈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번 돈이 내 돈이야? 다 우리 집 돈이지. 저는 뺨을 부여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돈을 벌어오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제게 어떤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탈북을 결심한 건 그날부터였지만 실제로 준비를 시작한 건 몇 달 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는 탈북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았습니다. 저는 윤희 언니를 통해 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브로커는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장마당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듭니까? 김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 돈 5천 위안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쯤 되지. 일단 절반은 출발 전에 주고 나머지는 중국 도착해서 주면 돼요.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면서 조금씩 빼돌려 숨겼습니다. 속옷 안에 넣기도 하고 장마당 자리 밑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끝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했습니다. 석 달 만에 중국 돈 2,500위안을 모았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동네에 보이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을 색출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었기 때문입니다. USB를 이미 다 없앴지만 혹시 누가 저를 신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보이부 사람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더니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상물 가지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집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당장 떠나야겠다고. 저는 김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출발할 수 있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준비됐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다 준비됐습니다. 사실 절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평양에 장사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옷 몇 벌과 숨겨둔 돈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저를 두만강 근처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탈북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강을 건널 거요. 조용히 해야 해요. 소리내면 국경 경비대한테 잡혀요. 밤 11시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바위에 부딪혀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돈 나머지 내시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일해서 벌겠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돈도 없으면서 왔어? 그는 다른 브로커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그럼 빚으로 잡아. 중국에서 식당 일 시켜줄 테니까 거기서 갚아. 저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 허름한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탈북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자 5명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지만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6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트럭은 한 작은 도시에 멈췄습니다. 김철수는 우리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판에는 동북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김철수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팔려온 거라는 걸요. 식당 주인은 박 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하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해. 월급은 한 달에 중국 돈 500위안이야. 근데 숙식비 빼면 200위안밖에 안 남아.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그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김철수가 말하길 한 달에 1000위안은 벌 수 있다고. 박 사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나가. 근데 나가면 공안한테 신고할 거야. 너희 불법 체류자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당 일은 곧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하고 6시부터 손님을 받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주방 보조까지 모든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에야 일이 끝났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이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박 사장이 저에게 돈을 줬습니다. 중국 돈 200위안이었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한국까지 가는 비용을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 최소 2년은 걸렸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김철수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출발할 수 있습니까?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야. 몽골을 거쳐야 해. 몽골까지 가는 데만 중국 돈 5,000위안 더 필요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000위안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철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까지 오는 비용이었지. 몽골은 별개야. 저는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쉬는 날에도 다른 식당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중국 돈 3,000위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사장이 갑자기 식당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도 새 주인한테 넘어가. 알아서 잘해. 일주일 후 새 주인이 왔습니다. 그는 더 악랄했습니다. 월급을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에 한 번 줬고 금액도 한 달에 100위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탈출한 겁니다.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아둔 돈 3천 위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주인이 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한국 옷을 파는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조선족 아주머니였는데 다행히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월급을 제때 줬고 일도 식당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6개월을 일하며 돈을 더 모았습니다. 모두 합쳐서 중국 돈 7천 위안이 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른 탈북자를 통해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최민수였습니다. 그는 김철수와 달리 좀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정확히 얼마가 필요합니까? 최민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까지 5천 위안, 몽골에서 태국까지 3천 위안, 태국에서 한국까지는 한국 정부가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총 8천 위안 있으면 돼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000 위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최민수에게 사정했습니다. 7천 위안밖에 없습니다. 1,000 위안은 몽골 가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몽골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우리 계속 이동해야 하거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자 최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7천 위안 주면 몽골까지는 데려가 줄게요. 거기서 어떻게든 나머지를 구하세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15명의 탈북자가 좁은 공간에 갇혀 이틀을 달렸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드디어 몽골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푸른 하늘.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최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돈 나머지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없습니다. 최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해야 해요. 울란바토르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3달만 일하면 나머지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3달 후에는 확실히 태국으로 보내주시는 겁니까?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울란바토르의 한국 식당에서 저는 다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탈북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몽골 돈으로 40만 투구릭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1,000 위안쯤 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최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최민수라는 브로커 아십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기 온 탈북자들한테 다 그랬어요. 돈만 받고 연락 끊어버리죠. 저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7천 위안이 날아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로에서부터요. 식당 주인은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1년만 더 일해봐요. 그동안 돈 모으고 내가 아는 믿을 만한 브로커 소개해 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1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식당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을 팔았습니다. 쉬는 날에는 청소 일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년 4개월 후 저는 중국 돈으로 10,000위안을 모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약속대로 새 브로커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브로커는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조선족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데 8,000위안 필요해요. 나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00명 넘게 한국으로 보냈어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번이나 속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반만 드리고 태국 도착하면 나머지 드리면 안 됩니까? 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액 선불이에요. 대신 내가 보증을 서줄게요. 여기 식당 주인도 날 알잖아요. 식당 주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강수진은 믿을만해요. 나도 그 사람 통해서 친척을 한국 보냈거든요. 저는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10,000위안 중에서 8,000위안을요. 남은 2,000위안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강수진은 돈을 받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해요.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 저는 다른 탈북자 8명과 함께 몽골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였습니다. 몽골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강수진은 우리에게 가짜 신분증을 줬습니다. 이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공항 직원이 뭐라고 물어봐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베이징 공항은 엄청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였습니다.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강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우리는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라오스 비엔티안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작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머물 거예요. 그동안 태국 입국 준비를 할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태국에 들어갑니까? 강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요. 배로. 이틀 후 우리는 메콩강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쯤 됐을 때 작은 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트에 탔습니다. 10명이 타니 보트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보트가 뒤집히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1시간쯤 강을 건넜을까 보트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태국이에요. 내리세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진흙이 신발에 잔뜩 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멈춰라.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강수진이 경찰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더니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강수진이 미리 경찰에게 돈을 주고 협조를 구한 거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트럭을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을 달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강수진은 우리를 한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사관이에요. 들어가서 탈북자라고 말하세요.
그럼 한국 정부에서 처리해 줄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건가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약속을 지킨 브로커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조사관이 올 거예요. 2시간 후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름, 출신지, 탈북 경로, 가족관계 등등.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는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행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원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 정도 걸려요. 다음 날 저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수용소는 방콕 외곽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철창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방은 10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고 침대도 있었습니다. 하루 3끼밥도 나왔습니다. 수용소에는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고 돈을 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석 달을 보냈을 때 한국 정부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떠난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 달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며칠 남았나 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1년은 시댁에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청진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검사한 후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정상이면 벌써 임신했어야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반쯤 됐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민간 치료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약을 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석 달 동안 매일 마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요. 저는 그 쓰디 쓴 약을 석 달 동안 매일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 낳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를요. 결혼하기 1년 전 저는 한 번 임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미혼모가 되면 북한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를 통해 낙태를 했습니다. 정식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시술이었습니다. 마취도 없이 진행됐고 저는 고통 속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출혈이 심했고 열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궁에 유착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리한 시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시댁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당장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서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그리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랑 재혼해라.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좀 더 기다려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3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야. 이 여자는 성녀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다를까? 거기서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무시받을까? 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의 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일할 때 저는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탈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지하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왜 북한을 떠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랑 비슷해. 아이를 못 낳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은 결혼 5년 차였습니다. 그녀도 여러 병원을 다녔고 한약도 먹었고 민간요법도 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견딜 수 없어서 북한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 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영숙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놨습니다. 결혼 전 임신과 낙태,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요. 영숙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살기 위해 선택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은 저보다 3달 먼저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자.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연락처를 찾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몽골에서 1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임신했던 일, 낙태,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것. 그게 모두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숙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은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낙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이를 낳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거라는 걸요. 북한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는 몽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몽골 여자 손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아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여자의 가치가 아이를 낳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 그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만난 한국인 식당 주인도 비슷한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이 안 낳는 부부도 많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한 임산부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한 7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니,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배가 부른데 탈북길을 나서다니.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 때문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이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성분이 나빠질 거예요. 북한에서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게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길에 오른 겁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게 아이가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동생은 아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못 가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일, 낙태, 그리고 그 후유증까지.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피해자로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메콩강을 건널 때 그 임산부는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그 임산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기 진통이 왔던 겁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기쁨은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것이고 슬픔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저는 많은 탈북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임신한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사람 취급받지. 근데 한국은 다르다더라. 아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다른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내 사촌이 한국에 먼저 갔는데 거기는 결혼 안 한 여자도 많고 결혼해도 아이 안 낳는 부부도 많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이 없는 여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수용소에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일기장에 모든 걸 적었습니다. 결혼 전 임신, 낙태, 결혼 생활, 시댁의 압박, 그리고 탈북 결심까지 글로 쓰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저는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반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속고 몽골에서 일하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온 여정. 그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탈북자 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라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을 하고 싶긴 한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게 두려운 거라는 거요. 북한에서 저는 시댁에게 평가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돈을 잘 버는지, 순종적인지 그 평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한국에 온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인계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 맛있는 음식.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북한과 한국의 언어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단어도 뜻이 다르고 억양도 달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교육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 등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성 인권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결혼 여부,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아이 없는 여자도 차별받지 않나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이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취업 교육 시간에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했던 경험을 살려 판매직을 생각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판매 경험이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면접 때 북한에서의 경험을 잘 설명하세요.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탈북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탈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같은 방을 쓰는 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임신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이유까지.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병원이 좋아.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을 모두 마치고 하나원을 나온 후 한 달 만에 저는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였습니다. 판매 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었고 그 돈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가게 사장님은 50대 여자분이었는데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흔쾌히 고용해 주셨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요. 북한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제 억양 때문에 손님들이 어리둥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연습했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법도 알게 됐고 화장품 지식도 쌓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일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손님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있었고 무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제 억양을 듣고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손님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에게 따뜻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저는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사장님은 제 월급을 올려주셨고 심지어 매장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1년 후에는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화장품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 위치는 신촌으로 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라 화장품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게 인테리어부터 물건 선정까지 모든 걸 직접 했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봄 화장품으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업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직장 동료들, 탈북자 모임 사람들,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미연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진짜 대박 나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재고가 안 팔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 후 가게는 안정됐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저는 직원도 한 명 고용했습니다. 탈북자 여성이었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뽑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몽골 식당에서 만났던 영숙 언니였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언니, 영숙 언니.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는 달려왔습니다. 너, 정말 너구나. 우리는 길 한복판에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언니도 한국에 잘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분당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사업 시작했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네.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결혼은요?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30 후반의 여자 둘이 결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는 것. 그것도 자기 사업을 하며 말이죠.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북한에서는 우리 같은 여자들은 나고자 취급받았잖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 안 해.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언니는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째 되던 해 저는 친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탈북한 후 1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도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중국 돈으로 300위안씩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딸아, 내가 잘 살고 있다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떠난 건 잘한 일이야.
여기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 내가 여기 있었으면 더 고생했을 거야. 돈 보내줘서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란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더 고생했을 겁니다.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을 테고 아이 없는 여자로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탈북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가게를 연지 3년째 되던 해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북한에서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게도 하고 잘 사는 것 같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5년 전쯤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왔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1년 뒤에 나도 떠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 집이 엉망이 됐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찾으라고 난리였고 보이부가 조사하러 왔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떠났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미안해요. 그때 제가 어머니 편만 들고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잖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당신, 재혼은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 생각도 없어요. 그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여기는 북한과 다르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형태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강해졌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강해졌어요. 혼자 살아남으면서 강해졌죠. 그는 가게를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사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사세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거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도 그 시절도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째 되던 해,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마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제대로 결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당했으니까. 내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내가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안 그러면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그 악순환의 고리 안에서 시어머니는 가해자가 됐지만 원래는 피해자였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알겠더라.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게 잘못된 거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고통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거요.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살면 결국 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런 관계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고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는 잘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악연을 끄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7년째 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영숙 언니 가게 직원인 민수 그리고 강연에서 만난 몇몇 탈북자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보냈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석날 우리는 영숙 언니 식당에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의 추억,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생활까지.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상상했던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이것도 가족 같아요. 미숙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이 꼭 피로 맺어진 것만은 아니지. 우리처럼 선택해서 만든 가족도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은 의무였습니다. 부모, 형제, 시댁 모두 선택할 수 없는 관계였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든 가족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송편을 다 빚고 나서 우리는 둥글게 앉아 먹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올해도 모두 무사히 만났네요. 내년에도 다 같이 만나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행복이구나 생각하면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서 주신 큰 선물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게 무척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